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생활과 윤리에서 문화 윤리 여전히 가고 있죠. 그중에서도 의식주 윤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사진은 마트의 모습인데요. 이게 옛날 시대는 이런 마트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요. 대량으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이제 진열해 놓고 사람들이 와서 소비해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전형적인 현대인들의 그런 소비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네. 역시 문화윤리 단원 가고 있고요. 네. 지금 이쯤에 와 있다라는 거. 문화윤리에서 두 번째 중단원이네요. 자, 여러분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음식과 옷을 버리고 있습니까? 아주 옛날 시대를 떠올려 보면은 우리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막 그런 시대. 자, 그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입을 옷을 내가 만들고 내 음식을 우리 가족이 만들어서 같이 먹고 이런 식의 시대였다 보니까 또 자원 자체가 그렇게 풍족하게 쓰였던 시대가 아니었던 옛날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옷과 음식을 버린다.'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좀 생소할 수가 있는, 심지어 내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일 경우에는 뭐 강아지에게 뭐 주기라도 하든지 뭐 그랬던 시대였잖아요, 옛날에는. 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옷을 쓸 수가 없게 되면은 이거를 뭐 걸레로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든 재활용해서 썼던 것이 옛날이었는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진열돼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손쉽게 사 가지고 쓰다가 뭐 예를 들어 올해 뭐 저기 매장 가서 산 옷을 내년에 '아 이거 이제 옷이 좀 상태가 안 좋네.' 해서 그냥 버려 버리고 이런 식의 일들이 아주 많이들 일어나고 있죠.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매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단원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식주, 의복, 자 우리가 입는 옷을 말하는 거죠. 이거 우리 그 삶의 굉장히 기본적인 것, 그리고 먹는 것, 식, 그리고 주거 생활, 이제 주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의복 문화와 윤리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의복 문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의복은 자 개인적으로는 개성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입는 옷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우리 오스카 와일드나 뭐 이런 뭐 가수 샘 스미스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그런 옷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동시에 사회적 차원으로서 예의 표시, 관혼 상제, 자 뭐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결혼합니다. 뭐 사람이 죽었을 때 뭐 장례를 치르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 주는 그런 옷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딱 봐도 이런 것들이 결혼식 때 입는 옷이란 걸 알 수가 있겠고, 뭐 제사 지낼 때의 옷, 뭐 장례식에서의 옷,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게 있죠.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장례식을 갈 때 오늘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검은색 계열 어두운 좀 계열의 옷을 입고 가는 게 일반적이고, 뭐 특별히 예외적인 그런 뭐 뭔가가 있지 않는 이상은 장례식에 알록달록한 꽃무늬 옷을 입고 가면은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가 있죠. 왜 이상하게 보느냐? '사회적인 약속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인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것이에요. 자, 또 뭐다? '소속된 집단과 시대를 나타내 준다.' 내가 지금 어느 시대 사람이냐?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냐? 현대 한국인이냐? 아니면은 조선시대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저기 멕시코에 사는 사람이냐? 내가 미국에 사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이 되겠다는 것이죠. 옷만 봐도 어느 정도는 유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옷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제기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가 바로 유행 추구 현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유행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사회 현상이고, 이런 것들이 뭐 나타내는 또 문화적인 발전도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다? 유행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할 때가 문제라는 것이죠. 옛날에 또 제가 그 학교 다니는 시절에는 요렇게 이 노스 패딩이 굉장히 또 유행해 가지고 제2의 교복처럼 뭐 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죠? 그래 가지고 이제 요거 아니면은 이제 뭔가 이거 아니면 뭔가 이상한 것 같고 막 그런 식의 사람들의 생각들, 학생들의 생각들, 그래 가지고 뭐 노스 700 막 뭐 700 이었나 몇이었나 하여간 그게 막 몇십만 원 하는데 뭐 그거 막 사 달라고 막 떼쓰고 막 이래 가지고 막 이제 막 부모님 등골 휜다, 뭐 등골 브레이커다, 뭐 이런 뭐 표현도 있었을 정도였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의 그런 모습이냐, 우리가 정말로 유행을 따라야만 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면 꼭 그런 건 아닌데, 남들이 하니까 그냥 '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기업의 판매 전략에 그대로 휘둘리는 것에 불과한 걸 수 있다. 이게 한편으로는
기업 마케팅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거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마케팅에 따라서만 사는 것이 우리의 좋은 인생일까?' 그런 마케팅에 휘둘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소비하지 못하고 나의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거리가 멀게 된다는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래 가지고 예전에 그 패션왕이라고 하는 웹툰에서는 이렇게 유행 추구 현상을 이런 식으로 모나미 볼펜에 비유해 가지고 이렇게 패러디했던 적이 있었죠. 무슨 스타일 유행하면 다 똑같이 입고 다녀요. 그래 가지고 뭐 "구분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행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 생활과 윤리 과목은 이런 사상가들의 이야기들을 또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멜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유행의 본질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유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 '나는 이 사회의 소속이야. 나 우리 사회의 멤버 중에 한 명이야. 나는 우리 사회의 그 끈끈한 내가 여기 묶여 있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의존 욕구와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난 남들과 달라. 나는 이제 좀 특별하고 싶어. 나는 나만의 정체성을 갖고 싶어. 나만의 특수한 걸 주장하고 싶어.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욕구를 동시에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유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행은 이 혼자서만 이 무인도에 똑 떨어진 사람이 그냥 유행을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사회 속에서 개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결과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행에 휩쓸리기가 쉽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자, 요것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유행은 한편에서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결합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 대한 집단적 폐쇄성을 의미한다. 유행은 한편으로 그것이 모방이란 점에서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를 충족한다. 다시 말해 유행은 개인을 누구나 다 가는 길로 안내한다. 다른 한편 유행은 차별화 욕구를 충족시킨다. 다시 말해 구분하고 변화하고 부각하려는 경향을 만족시킨다. 이는 유행의 내용이 변화하면서 현재 유행은 언제나 어제나 내일의 유행과 다른 개별적 특징을 갖게 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유행이 언제나 계층적으로 분화한다는 사실에도 입각한다. 상류층의 유행은 그보다 신분이 낮은 계층의 유행과 구분되고 낮은 신분 계층에 동화되는 순간 소멸한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해 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좀 상류층 사람들이 '나는 좀 다른 계급하고는 좀 달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비싸고 좀 뭔가 새로운 걸 유행을 선도한다는 거죠. 이렇게 막 이제 뭐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자들의 그런 새로운 뭔가를 사람들이 보면서 '어 나도 저런 거에 속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결합의 욕구, 모방의 욕구가 이제 등장함으로써 유행이 이제 확산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두가 다 따라하겠죠. 모두가 다 따라하면은 이제 희소성이 없으니까 상류층은 '에이 이제 그거 안 해야지.' 하고서 이제 그 유행을 관두게 되고 새로운 유행을 다시 만들려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행이란 사회적 균등화 경향과 개인적 차별화 경향 사이에 타협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삶의 형식들 중에서 특별한 것이다. 유행은 내면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자립심이 없고 의존적이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주목받고 눈에 띄고 싶어 하는 개인에게 적합한 활동 무대가 된다. 유행은 하찮은 사람까지도 그 지위를 높여주는데, 이는 그가 유행을 따르는 한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유행의 주인공은 사회적 충동과 개별화 충동의 참으로 독특한 평형 관계를 대변한다. 보통 때에는 분별 있는 사람이, 심지어 저명인사가 유행의 노예가 되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도 유행의 그러한 매력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은 그렇게 매력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유행을 따라함으로써 나도 잘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기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행이 확산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자, 유행 얘기했었고요. 유행에 이어서 명품 선호 현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옷 중에서도 막 되게 많죠, 그죠? 뭐 이제 코트든 뭐 신발이든 지갑이든 뭐 가디건이든 뭐 가방이라든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물론 역시 말했다시피 명품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명품을 산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역시나 이것도 역시 뭔가 좀 과해질 때, 뭔가 적절한 정도를 넘어설 때 윤리적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소비와 사치풍조를 조장한다라고 하는데, 과소비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나의 경제적인 능력과 이런 것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사는 걸 말하는 거죠. 명품이 좋아 보니까 이것도 역시 아까 말했던 유행 추구 현상하고 좀 괴를 같이 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내가 이 유행에 내가 이런 명품을 삼으로써 내가 명품을 쓸 만한 내가 그런
부유층, '내가 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뭔가 그런 내면의 욕구 이런 것들이 과소비를 조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치푸중 풍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따라함으로써 너도 나도 그런 비합리적인 소비에 젖어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이제 그런 명품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 국가인 거냐? 물론 세계적인 상위권 경제 국가인 건 맞는데 개인을 떼다 보면은 그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과소비를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윤리적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아니 그럼 제가 '내가 번 돈을 내가 다 탕진하는 게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좀 더 극단적인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 경제 생활이고 과연 그것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삶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물음표를 좀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기과시의 그릇된 표현이다. 사실은 이 명품을 산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그런 인간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 이런 것들이 상승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평가받고 싶다. 내가 그렇게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좀 어긋나게 등장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동물학대 문제를 또 이거 무시할 수가 없겠는데요. 모피나 가죽옷 등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동물에게 과도한 고통을 주고 있다. 뉴스 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간들의 모피 코트를 위해 잔혹하게 희생된 동물들. 사실 옛날부터 그 인류는 기본적으로 몸에 털이 별로 없잖아요. 다른 동물들 강아지, 고양이 등등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추운 겨울을 지내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동물의 모피를 옷으로 입었던 게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도 북극이나 이런 극지방 사람들 보면은 그런 모피를 가지고서 옷을 만들어 입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물론 정말 필수적으로 내가 추위를 견디고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그럴싸하다 하다 뭐 우리가 좀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모피 코트 같은 걸 입는 것이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과연 이거 정말 필요한 거 맞냐? 생필품으로서의 이 의미가 있는 것이냐?' 왜냐면 오늘날에는 석유 화합물로 뭐 폴리 뭐 무슨 뭐 그런 재질을 가지고서 뭐 패딩도 만들고 뭐 인조 가죽이라든지 인조 털 같은 제품들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상용화돼 있고 더 저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그런 코트를 입는 것이 '적절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되겠고요. 이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동물들에게 필요 이상의 고통을 준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사치품을 사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 모피 코트 뭐 아니면 뭐 여우 목도리를 내가 착용하기 위해서 동물에게 이런 피부가 벗겨지거나 아니면 뭐 우리에 가둬지는 삶을 살게 한다든지 뭐 죽음의 그런 고통을 이제 준다라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고 이제 비판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동물의 고통 얘기하면은 우리 지난번에 자연과 윤리 단원에서 피터 싱어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이제 자연 그 동물의 권리라든지 동물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한 사상가들의 지문을 이런 데에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수능 문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쪽 단원에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얼마나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어쨌든 이런 사상가들의 내용을 여기도 적용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자 의복문화 그다음 측면 제복, 유니폼 얘기 한번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유니폼은 자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옷이죠. 즉 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이 똑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집단의 정체성 및 규율을 유지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뭐 제복 아시죠? 뭐 경찰, 뭐 소방, 뭐 군 이런 데서 이제 입는 제복들 자 이런 옷을 입음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속감 또 이런 것들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 보시면은 뭐 내가 뭐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지금 다 빨간색 옷 입고 있는데 '나는 분홍색 입어야지. 나는 보라색 입어야지.' 갑자기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팀을 나타내 주는 그런 장치라는 것이지요. 뭐 그리고 뭐 이제 뭐 나사 여러분이 만약에 미 항공우주국 이제 직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누구나 이거 입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거 굉장히 자랑스러운 옷이 되겠죠. 그죠? 명절 때 딱 "야 이거 입고 간다." 그러면은 "야 우리" 막 이렇게 막 칭찬받고 뭐 하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작업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소방
이제 그런 현장에서 입는 옷들 이런 것들은 좀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옷들이기도 하죠. 자 근데 주로 이제 제복 관련해서 해 가지고는 개성과 다양성 제한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긴 한데 사실은 여러분이 그 미 항공우주국이나 이런 뭐 소방이나 축구 대표팀 유니폼 입는다고 해서 "개성과 다양성이 제한된다."라는 말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주로 이게 어떤 측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은 교복 얘기를 할 때 좀 많이 나오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는 교복을 가지고 있는데 교복을 안 입었을 때 제재를 가하는 뭐 학교 규칙에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좀 과도하게 개인의 그런 것들을 좀 침해하는 거 아니냐. 개인의 뭐 의복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축구 대표팀 유니폼이나 나사 유니폼에는 그런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왜 교복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교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내 축구 선수의 직업을 선택할 건지 내가 이제 뭐 과학자의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는 사실상 나의 선택의 영역이 있긴 한데 어느 학교에 들어갈지는 사실은 그 교복보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과학 성적이 뛰어나 내가 과학적 재능이 있어 가지고 과학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 저희 학교에 유니폼이 있다는 이유로 내가 과학고 안 갈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사실상 선택의 대상이 아닌 측면인 건데 '너무 과도하게 제약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학교마다 사정이 있고 또 그 집단마다의 그런 뭐 정체성이나 아니면 집단마다의 그런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제정하고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넘어갔네요 다시. 그래서 자 TPO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 것이 적절하다. 적절한 옷을 통한 예절 표현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뭐 직장인들이 뽑은 이제 곤란한 근무 복장 너무 노출이 심하거나 뭐 운동복을 뭐 입거나 뭐 요가 팬츠 뭐 이런 것들 뭐 맨날 똑같은 것만 뭐 입고 너무 후줄근하거나 아니면 너무 파격적이거나 뭐 이런 건 좀 이제 직장인 동료 입장에서는 쪼금 곤란하게 느낄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무조건 뭐 노출이 심한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영화를 찍는데 노출이 많은 옷을 입는 연기를 하고 있어. 그럼 그런 데 가 가지고 내가 일하는 거지만은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상황마다 장소마다 좀 제각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 노출이냐, 어느 정도가 민망한 거냐, 어느 정도가 후줄근한 거냐 이것도 진짜 다르거든요. 아니면 내가 뭐 집에서 만화를 그리는 만화가인데 뭐 내가 뭐 며칠 입은 거 뭐 똑같이 입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죠? 또 이제 뭐 거래처를 만나러 가는 영업사원이 입어야 될 옷과 아니면은 내가 뭐 프로그램 개발자가 입는 옷과 이런 것들은 다 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뭐 그 외에도 조문 복장 아까도 말했다시피 관혼상제 우리의 예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적절한 옷을 입을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것도 역시나 또 아시다시피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흰색 옷이 상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검은색이 좀 기본이 됐죠. 이것도 시대마다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요게 좀 많이 나오는 좀 편인데 패스트 패션에 대한 반성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패션인데 너무 빠르다는 것이에요. 소비자의 기호와 유행에 따라 금방 출시되고 금방 버려지는 수명이 짧은 의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패스트 패션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이제 그런 상표들이 있는데 사실 그 우리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이런 매장들 있잖아요. 매장 가면은 그때그때 유행 계절마다 옷이 나오는데 야 그럼 이 많은 옷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식당에 가요. 식당에 진열된 음식들이 그런 예를 들어 빵집에 빵이 있으면은 빵이 저거 다 안 팔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먹거나 아니면 뭐 버리거나 하겠죠. 마찬가지 옷 같은 경우에도 계절이 지나가고 계속 새로운 옷이 진열되어 이제 나오는데 이 옷이 완전히 다 팔리는 게 아닐 텐데 100% 싹 다 없어지는 게 아닐 텐데 다 어디 가는 걸까? 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옷을 산 사람들도 이것을 애초에 오래 입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입다가 내년에 새 거 사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애초에 옷의 수명 자체가 되게 짧다는 것이죠. 이 옷 좀 입고 나면은 내년에 보니까 옷이 굉장히 보풀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풀이 있어도 그냥 뭐 입긴 하는데 뭐 아니면 뭐 금방 뭐 해진다든지 특히 가디건이나 뭐 그런 니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런 티가 좀 많이 나죠. 뭐 아니면 티셔츠가 목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쓰레기가 결론은 많이 배출되고 환경 문제와 자원 낭비 문제 등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고려하는 절제 있는 소비 그냥 뭐 유행이라고 다 사지 말고 계절 지났다고 다 사지 말고 슬로우 패션이 좀 필요하다. 친환경 소재, 친환경 공법으로 이제 만든 의류 버려지더라도 금방 이제 썩을 수 있는 그리고 유행보다는 생태 환경에 가치를 부여하는 너무 빨리빨리 유행에 따라 사려고 하지 말고 옷 하나 사면은 좀 오래오래 좀 입자. 그런 거죠. 저도 그래 가지고 패딩을 작년에 샀었는데 전 이거를 한 60년 정도 입을 생각이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해 보자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음식 문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주의 식 되겠습니다. 자, 음식이란 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 섭취를 통한 건강 유지, 우리가 생명 유지의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사회적 도덕성, 음식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그 과정에서의 안전성 그리고 생태계 질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윤리적인 초점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잖아요. 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에게 이 빵과 이제 포도주 이걸 통해서 "이것이 내 살이고 피다." 물론 말 그대로 이게 인육을 의미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만큼 이제 음식의 장면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로부터 의미가 있었죠. 자, 그런데 역시 음식 문화도 우리가 그냥 먹고 그냥 지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는 거에도 뭔가 윤리적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안전성, 인권으로서의 생명권 침해 논란, 식품 안전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식품이 안전하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얘는 옛날부터 있어 왔죠.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조작 식품 GMO라고 하는 것이 과연 안전하냐? GMO 농산물로 만들어진 그런 식품들 이제 의미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쨌든 소화기관으로 소화하면은 다 이게 단백질 뭐 아미노산 뭐 이렇게 다 그냥 분해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식의 우리가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것들의 역사가 처음에는 잘 모르고 막 했다가 알고 보니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터지는 이런 식의 역사적인 사례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좀 더 검증된 방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맞냐라고 하는 인류적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농약, 뭐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막 농약 많이 묻은 사과 먹었다가 막 죽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얘기 나왔었잖아요. 물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처럼 막 그러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옛날 뭐 DDT 같은 것들 많이 사용했었죠. 그죠? 이거 자연과 윤리 때 얘기했었던 거. 화학물질, 뭐 불량식품 옛날에 막 초등학교 앞에 막 보면은 이제 막 구멍가게에서 막 무슨 사탕 뭐 무슨 팔고 했었는데 "이거 정말 안정성 있는 식품 맞아? 이거 정말 식품 표기 제대로 한 거 맞아?" 뭐 이래 가지고 옛날에 막 뉴스 같은 데에서 좀 얘기 나오는 식품들도 있었고 뭐 그랬었잖아요,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비만과 건강 악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옛날의 인류는 먹는 게 문제였어요. "이거 먹을 수 있냐? 내가 제대로 식품을 지금 음? 내가 확보하고 있냐?" 이게 문제였어 가지고 사람들은 최대한 먹은 걸 활용하려고 몸이 지금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오늘은 먹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최적의 효율을 뽑아내려고 음식을 막 소화하는 그 과정이 오히려 우리를 살찌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식습관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점점 패스트푸드, 정크푸드라고 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솔직히 맛있잖아요. 맛있다는 것은 무엇이다? 그만큼 고열량 식품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또 굉장히 좋아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단당류 이런 것들 뭐 시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혈당 쇼크 뭐 이런 것들 일으키면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좀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은 이미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식품 영양소 통합 점수 뭐 우리가 뭐 생딸기 뭐 아몬드 뭐 이런 거 우리가 이런 좋은 걸 좀 많이 먹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에는 좀 먹기 쉬운 거 사실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요. 식품 영양소 통합 점수가 낮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보관성이 좋고 맛있고 쉽고 하여간 그런 장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이런 것들만 먹으면은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예전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또 얘기 나왔던 게 오히려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이
이런 정크푸드 이런 것들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렴하고 그렇게 대량 생산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오히려 비만에 걸리기 쉬워지고 오히려 건강으로 더 좀 건강적인 의미에서 더 안 좋은 삶을 좀 살기 쉬워지는 그런 좀 계급적인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들도 뭐 나오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환경 문제, 토양 오염과 대기 오염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 무분별한 식량 생산과 음식 소비. 우리 이제는 음식은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음식이 상품화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대량 생산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뭐 물론 안 팔리는 사람들 뭐 사업은 망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과정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많이 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탄소 배출을 증가시킨다라는 것이죠. 화학비료, 제초제, 식품의 원거리 이동, 뭐 칠레산 뭐 저기 남미 지구 완전 반대편에 있는 식재를 우리가 먹는 시대잖아요. 뭐 얘네들이 뭐 지가 알아서 뭐 헤엄쳐 오냐? 뭐 아니죠. 그죠? 우리가 뭐 배를 통해서 이제 막 가지고 오는데 그 마 당연히 식품의 이동 거리가 길면 길수록 연료를 더 많이 쓰겠죠. 당연히 탄소 배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가급적이면 너무 멀리 있는 거 먹지 말고 우리 근처에 있는 거 먹자라고요. 그렇게 해서 온실가스를 줄이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번 여름에 엄청 더웠어 가지고 '야 이거 진짜 기후 변화가 진짜로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몸소 체감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식 불평등 문제 아까도 얘기했었던 거죠. 식량 수급의 불균형 문제다. 자 부자와 가난한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단순히 돈이 많고 적다가 아니라 이런 그 음식의 접근의 문제로까지 번져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거 먹고 더 신경 써서 먹고 건강한 몸 만들어서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고 그냥 싸고 빠른 거 그냥 먹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비만해지고 더 불건강해지고 더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 차이가 건강의 차이까지 음식의 차이에서 건강의 차이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거 되게 유명한 책이죠. 그죠? 장 지글러의. 이 책을 보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 절대적인 식량의 양 자체가 없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배고파 죽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량의 분배 문제, 식량이 이제 상품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많이 못 팔게 될 것 같으면은 차라리 너무 많이 생산이 됐다. 그럼 차라리 버려 가지고 바다에 뭐 버리든지 땅에 묻든지 뭐 불태우든지 해 가지고 이런 그 생산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조절하는 뭐 그런 식의 일들도 막 일어나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대규모 이제 다국적 기업의 그런 판매 전략상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이런 가난한 나라들의 이런 기아 문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다? 기업의 이익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피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뭐 그런 식의 내용들이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음식에도 동물 복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지난번에 예전에 그 자연과 윤리에서 피터 싱어나 톰 레건 얘기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복지, 공장식 사육과 도축의 과정에서 동물들이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미식, 인간의 그런 그 식량에 대한 그런 어떤 좀 욕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동물들에게 좀 과도한 고통을 주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은 뭐 육식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피터 싱어는 진짜로 육식하지 말라는 뭐 입장이죠. 그죠? 단백질은 어디서 먹나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뭐 대체제를 통해서 이제 뭐 먹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이런 것들을 대량 생산하는 과정에서 대량으로 우리가 고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무시하지 말자는 것이죠. 피터 싱어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그 이외에도 무절제, 폭식, 탐식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요. 이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무절제와 폭식의 문제를 얘기할 뭐 그런 것 자체가 뭐 그러니까 뭐 왕족이라든지 뭐 그런 귀족이라든지 뭐 이런 몇몇 예외적인 사람들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뭐다? 이제는 대부분의 그 선진국의 현대인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맘만 먹으면 쉽게 우리가 음식을 구할 수가 있죠. 편의점만 가도 뭐 그냥 뭐 빵이나 이런 것들 얼마든지 있으니까 문제는 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젠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의 사상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윤리학 사상 때 배웠던 사람들인데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음식물에 대한 욕망은 자연적이다. 그러므로 결핍되면 채우려고 한다.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먹고 마시는 것은 자연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노예나 다름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고대 시대에는 그 자연의 정해진 정도를 넘어서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귀족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돈 많은 그런 그 지체 높은 사람들이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너네들이 그런 식으로 먹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넘어서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본질 뭡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인간 고유의 기능은 이성이라고 했어요. 이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절제 있는 삶을 살아야지 덕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절제하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답지 못한 겁니다. 이 짐승 같은 삶인 것이에요. 노예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에피쿠로스 역시 고대의 사람이죠. 소박한 식사와 물만으로 만족하고 호사스러운 삶의 쾌락을 멀리할 때 나의 몸은 상쾌하기 그지없다네. 내가 무절제하고 향락적인 삶을 멀리하는 까닭은 그러한 삶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삶 뒤에 찾아오는 해악 때문이라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잖아요. 에피쿠로스의 쾌락은 더 맛있는 걸 많이 먹고 토하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욕심을 줄여야 된다. 덜 먹고 적당히 만족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행복의 크기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왜냐? 나의 욕망을 줄여야지 내가 만족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내가 더 무지절제하게 많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만족하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쾌락, 아타락시아, 고요하고 잔잔한 평정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욕심을 줄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성적으로. 그래서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욕망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만 채우고 나머지 것들은 뭐 얼마든지 버려도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은 타인 및 자연과의 관계를 맺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은 전적으로 나만의 문제가 아니죠. 애초에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다른 생명,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른 생명을 내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생산한 사람들, 유통한 사람들, 요리한 사람들, 모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애초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고려해야 되고요. 생태적인 지속 가능성. 내가 너무 환경 파괴적인 그런 식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너무 많이 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는 것이죠. 그 책임의식, 음식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이제 환경 문제, 이런 문제들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식품에 보면은 이 무슨 재료를 썼고 뭐 어떻게 만들었고 뭐 어떤 공장, 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죠. 뭐 알러지 뭐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뭐다? 아, 옛날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다? 공장에서 만들어 왔는데 이 음식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먹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이나 규제가 이제 생기면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표시하세요. 이제 뭐 영양도 중요하니까 탄수화물이 얼마고 단백질이 얼마고 특히 당이 얼마고 하루 영양소 기준치에 비교해 봤을 때 얼마고, 이런 것들을 표시하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이런 이유가 되겠고,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알 권리로서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도적인 장치.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 인증제. 이곳에서 만들어진 이 식품이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 맞냐? 라는 것들을 국가가 인증해 주는 거죠. 식품 첨가물 등 성분 표시 의무화, 뭐 이런 법적인 규제들,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기준, 동물 복지, 동물들에게 너무 과도한 고통을 준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검사를 통해서 이제 뭐 공장식 사육의 그런 어떤 뭐 끔찍한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인증 땅땅땅 해 가지고 마크를 붙여 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마크가 맞는 건 아니긴 해요. 마크가 있다라고 해서 그 식품이 무조건 뭐 좋은 식품이냐? 그 마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는데, 예전에 그 한창 제가 그러니까 근력 운동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봤을 때 유튜버들이 이제 막 협업을 해 가지고 막 뭐 닭가슴살 뭐 소시지, 닭가슴살 볶음밥, 닭가슴살 뭐 하여간 뭐 그런 거 별거 되게 많이 팔았었던 그런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 제품들이 알고 보니까 단백질 표시가 탄수화물 단백질 표시가 그 표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뭐 그랬던 사건이 있었죠. 그죠?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또 만드는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법적인 규제도 필요하고. 자, 그리고 윤리적인 식품 구매. 자, 우리 슬로우 패션에 이어서 슬로우 푸드가 되겠습니다. 비만 등을 유발하는 패스트 푸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고자 가공을 최대한 적게 하고 사람의 손맛이 들어간 음식. 물론 이제 공장식으로 딱딱 만들어내 가지고 하면은 좋긴 한데,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먹어보자. 우리 전통적인 방식으로 먹는 것이 생각보다 건강하더라. 뭐 채소도 잘 먹고, 뭐 우리가 채소를 먹는다고 했을 때도 채소를 그냥 갈아서 이제 마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품화해서 마시는 것보다는 채소 자체를 그냥 먹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 자연적인 숙성이나 발효,
우리 김치 같은 발효식품들이 있죠. 그런 것들 이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자. 이런 것들이 바로 슬로우 푸드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로컬 푸드. 자,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가까운 거 먹자. 왜? 멀리 가지고 오면은 그만큼 운송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 배에 쓰는 그 연료가 굉장히 그 묵직한 연료를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니까 역시 뭐다? 가까운 데에서 만든 걸 먹음으로써 이동에 쓰는 그런 탄소 배출을 줄이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거 문화가 되겠네요. 주거 문화와 윤리적 문제. 자, 주거 공간은 무엇입니까? 집인데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이라는 것을 그냥 뭐 그냥 사는 곳이다. 그냥 뭐 내가 살고 있는 곳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 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의미가 크다. 가족이라고 한 사회생활을 통해서 품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정이란 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집이라는 공간에 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간에서 내가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 주거 공간으로서 이 집은 뭐라보다 내적인 공간, 휴식과 행복과 평화의 공간, 그리고 가족, 이웃, 지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의 공간이다. 그래서 삶의 질과 인간담을 형성하는 단순히 내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어나가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적인 의미, 내 정신적인 성숙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내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주는 공간이다라는 것이 바로 결론이 되겠고요. 자, 역시 그 물리적 문제 있죠. 안정된 고향으로서의 주거 공간이 상실됐다. 자, 공동주택의 폐쇄성. 옛날에는 집 하나에 가정 하나였죠. 근데 이제는 뭐다? 아파트나 이런 빌라 이런 것들이 그 보면은 굉장히 많은 집들이 밀집돼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정작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바로 그런 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단절과 이웃 간의 갈등들, 뭐 층간 소음이라든지 뭐 층간 예전에 그 집에 살 때 그 위층에서 그 담배를 떨어뜨려요. 그래 가지고 여름에 창문 열면 시원한데 담배 냄새 때문에 창문을 닫고 막 그래 가지고 막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던 그런 뭐 층간 흡연 이런 문제들도 있었죠. 아니 "내가 내 집에서 담배를 피겠다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뭐 항변할 수도 있는데 물론 당신의 집인 건 맞는데 이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일 경우에는 과연 그것이 온전한 그의 자유가 맞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자유론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죠. 또 뭐다? 집의 경제적인 가치에만 집착함으로써 집이 이제 내 거주 공간, 내가 사는 리빙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내가 이제 구매하는 공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집이 투기의 수단으로서 이제 전락하게 되고 하우스 푸어의 문제. 일단 내가 영끌을 해 가지고 영혼까지 끌어 모아 가지고 빚을 다 막 이제 막 끌어 모아서 집을 사요.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가 그 2억 정도의 대출을 받아가서 내가 여윳돈과 2억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고 치면은 연 한 5% 정도의 복리를 적용했을 때 그 이자만 한 5 년이었나 10 년이었나를 갚을 때 이자 액수만 거의 5천만 원이 될 걸로 계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빚 갚느라고 그러니까 월 막 몇백만 원씩 빚 갚느라고 이제 인생 다 쓰는 거죠. '과연 그것이 적절한 것이냐.'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잘 생각해 보면은 영끌을 해서 집을 사는 이유가 아파트 가격이 자꾸 오르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참 지방은 소멸하고 있고 서울 수도권은 막 뭐 터지고 있고 뭐 미어 터지고 이런 거 보면 참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참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뭐 깡통 전세, 전세 사기.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그 집을 사요. 사는데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대출을 가지고 사요. 그러니까 5억 짜리 집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정도의 빚을 지고서 이 집을 샀습니다. 내 거긴 한데 5억의 빚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 이거를 전세를 줍니다. 뭐 한 4억 5천 정도의 전세를 줘요. 그럼 나는 이제 뭐 5억 정도를 내가 갚으면 되는 건데 어쨌든 집주인 입장에서는 4억 5천 정도의 여윳돈이 생기니까 이걸 가지고서 내 돈을 좀 더 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얼마짜리를 삽니다. 4억 5천 정도를 또 사요. 또 이제 4억 정도의 전세를 줘요. 또 4억을 사요. 또 3.5억을 또 전세를 줘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하다가 보면은 집값이 오르잖아요. 얘가 이제 6억이 됐습니다. 얘가 이제 뭐 5억이 됐습니다. 얘가 이제 뭐 얼마가 됐습니다. 얼마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다? 전세금을 돌려줘야 될 때 집을 팔아서 남는 돈으로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레버리지 투자 이걸 이제 지렛대를 쓰는 투자라고 해 가지고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집값이 오르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투자 방법이 뭐 투자라고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영원히 집값이 오르기만 한다는 보장이 없고 오르는 집을 내가 원하는 때 반드시 판다는 보장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세금을 못 줘요. 그러면은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큰돈 주고 들어갔는데 내가 전세금 못 받는다? 파산한다? 줄줄이 파산한다?' 특히 예전에 그 서울에 그 최근에 뉴스 나왔던 게 그 모 지역에서 전세 사기 뭐 그러니까 이제 몇백 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문어발식으로 전세를 줬다가 결국은 자금 유통이 막혀 가지고 이제 몇백 명의 그런 세입자들이 이제 심각한 문제를 겪는 그런 생각해 보면은 전세를 산다는 것 자체가 뭐 부자라서 사는 게 아니라 재산 형성을 이제 하려는 입장에서 전세를 하는 건데 뭐 그런 이제 문제를 당하면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자 몇 명의 사상가들 보도록 할게요. 볼로브 자 거주 공간은 단순히 내가 머물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 실현에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공간이다. 외부로부터의 보호. 나는 안전한 곳이에요. 이 집은 내가 안전한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즐거움과 평화, 아늑함을 느끼는 곳이 바로 집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세상으로 모든 길이 뻗어나가고 또한 반대로 모든 길이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공간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의 자기 공간을 내 삶의 중심으로 형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집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내 삶을 이어나가는 내가 이제 밖에서 일하다가 오고 학교 생활하다 오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밖에서 생활하다가 집에 와서 내 삶을 정리하고 다음에 내일의 내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충전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뭐다? 집은 인간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본로브부터 시작해서 몇 명의 사상가들을 볼 건데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새롭거나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니까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제시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간과 공간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체험을 통해 자신이 위치한 공간을 삶의 중심으로 형성할 수 있다. 체험된 공간은 가치를 지향하는 삶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 관계된다. 체험된 모든 공간은 그것을 체험한 인간과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인간과 집의 관계는 집을 짓고 그 안에 살면서 자기 집 같고 마음 편하며 믿을 만한 친숙함이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은 이성적 노력을 통해 자신의 집을 지어야 하며 그 집에서 자기 삶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외부 세계와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이러한 질서를 지켜내야 할 책임을 갖는다. 어쨌든 외부와 분리된 이 공간에서 나를 지키는 바로 그런 공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고향의 상실. 그래서 내적 공간으로서의 집의 본래적 의미가 상실되어 간다는 현대인들의 문제를 자, 얘기하는 하이데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은 원래 휴식과 평화와 내적 공간이어야 되는데 이제 집이 그런 의미에서 좀 상실되고 있다라고 얘기하 사실 우리 본로브 하이데거부터 이제 이어서 볼 또 사상가들까지 좀 얘기가 좀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제시 보도록 할게요. 거주함의 근본 특성은 보살핌이다. 거주함은 사방이 사중적인 보살핌으로서 스스로 일어난다. 소중히 보살핌이란 사방을 그것의 본질 안에서 수호함을 의미한다. 수호되는 것은 간직되어야 한다. 만약 거주함이 단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신적인 것들 앞에서 죽은 자들과 더불어 있는 그런 체류에 불과하다면 죽은 자들은 결코 이러한 보살핌으로서의 거주함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거주함은 오히려 언제나 이미 사물들 곁에서의 체류이다. 소중인 보살핌으로서의 거주함은 사방을 죽은 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그곳 안에 즉 사물들 안에 참되게 보존한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그 무생물이라든지 그런 것들 어쨌든 인간은 무생물들 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데 내가 그 거주함이라고 하는 이 집이라는 것이 나를 보살피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뭐 '죽은 공간이나 다름이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슐라르 집은 인생의 요람이다. 요람이 뭔가요? 아기가 이제 편안하게 이제 누워 있는 바로 그 작은 아기를 담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인간은 집에서 사는 가운데 인간이 되고요. 거주하면서 몽상하고 그 속에서 존재를 체험한다. 공간은 존재를 보호하는 경계선 안에서 그 존재를 응축한다. 그러니까 이제 집이라는 것이 내가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와 가지고 나를 다시 충전하고 나를 다시 그 충전이란 말이 제일 적절한 것 같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성급한 형이상학이 가르치듯이 세계에 내던져지기 앞서 집이라는 요람에 놓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몽상 가운데서는 집은 언제나 커다란 요람이다. 구체적인 형이상학이라면 이 단순한 사실을 옆으로 밀쳐놓을 수 없다.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고향이라는 것은 공간의 넓이라기보다는 물질이다. 즉, 화강암이나 흙, 바람이나 건조한 물이나 비친 것이다. 그 속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몽상을 물질화하고 그것에 의해서만 우리의 꿈은 적합한 실체를 얻는 것이며 그것을 향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근원적 색깔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의식주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윤리적 소비 파트까지 간단하게 보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맞아. 그 의식주를 내가 소비하잖아요. 뭐 옷을 내가 구매하고 음식을 구매하고 거주 공간을 내가 돈 주고 확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뭐다? 내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동시에 뭐다? 내가 무엇을 사느냐, 내가 무엇을 구매하느냐, 내가 어떤 소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나타내주는 나의 개성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특정한 제품군을 좋아해요. 뭐 예를 들어 아이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갤럭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특정한 신발, 특정한 옷, 나는 이런 옷을 좋아해. 나는 이러이러한 옷을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이러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핸드폰은 뭐 그냥 기능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뭐 그렇게 큰 돈을 뭐 들이거나 뭐 아니면 뭐 자주 바꾸는 사람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내가 자주 바꿈으로써 얼리 어댑터가 있잖아요. 신제품을 내가 빠르게 구매함으로써 내가 이제 신제품을 내가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쨌든 이런 소비가 있어야지 경제가 성장하잖아요. 아무도 핸드폰 안 쓸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5 년마다 핸드폰 사. 그러면은 매년 핸드폰 출시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소비는 필요하긴 하다. 자본주의적인 그런 속성이 되겠죠. 그래서 소비의 특징, 자본주의의 대량 소비 문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겠고요. 소유의 자유, 내가 무엇을 소유할 것이냐, 내가 이래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무엇을 살 것이냐는 나의 자유다. 그를 통해서 이제 개별화된 소비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I shop, therefore I am. 이게 그 데카르트가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명언을 했었잖아요. 나는 이제 물건을 소비하고 내가 물건 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존재한다. 내가 무엇을 내가 이제 샵에서 내가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패러디 문구가 되겠네요. 자, 역시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겠죠. 대량 소비와 과소비 과정에서 자원 고갈,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요거는 아까 의식주 얘기할 때 했던 거니까 뭐 반복하지 않을게요. 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뭐 엄청나게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 해류에 의해서 지금도 바다에는 플라스틱 섬이 있다고 하는 뭐 그럴 정도니까 명절 연휴 기간에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버려진다. 이런 것들. 그리고 과시 소비, 충동 소비, 계층 간 위화감, 근로 의욕 약화. 아유, 저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예를 들어 뭐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운에 의해서 많은 떼돈 벌어가지고 저렇게 소비하는데 나는 열심히 일해서 뭐 하냐 뭐 이런 식의 생각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의식주 얘기할 때 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소비에 대해서 장 보드리아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상품의 이미지와 기호에 의해서 소비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주체적인 선택이 함몰되는 비주체적 소비를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나는 내 돈을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물건을 삼으로써 이건 내가 산 거야. 내 선택이야. 내 자유야. 나의 정체성이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들은 주체적인 소비를 자기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소비를 그냥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운동화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브랜드를 소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운동화를 살 때 어 물론 특정한 기능을 하는 특정 운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화도 있을 수 있죠. 뭐 축구화라든지 뭐 배드민턴화, 뭐 볼링화 이런 것들은 뭐 나름의 뭐 테니스화 이런 것들은 나름의 기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상적으로 신고 다니는 운동화를 살 때 정말로 내가 기능이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신경 써서 하느냐? 사실은 나는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브랜드를 소비하는 거 아닐까? 발렌시아가를 소비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소비 과정은 기호를 흡수하고 기호에 의해 흡수되는 과정이다. 기호의 발신과 수신만이 있을 뿐이며 개인으로서의 존재는 기호의 조작과 계산 속에서 소멸한다. 소비의 시대의 인간은 자기 노동의 생산물뿐만 아니라 자기의 욕구조차도 직시하는 일이 없으며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사고 싶은지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습과 마주 대하는 일도 없다. 초월성도, 궁극성도, 목적성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이 사회 특징은 반성의 부재. 내가 이걸 왜 샀지? 내가 이걸 왜 사야 하지? 내가 이것을 왜 구매해야지? 내가 이것을 구매함으로써 내 인생에 어떤 점이 좋지, 나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시각의 부재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대 질서에서는 인간이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대량의 기호화된 사물을 응시할 따름이며
그러니까 광고에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을 내가 소비할 뿐이라는 거죠. 사회적 지위 등을 의미하는 기후 속으로 흡수되어 소비의 주체는 기후의 질서이다. 아 내가 발렌시아가 신발을 사면 이거 비싼 거니까 내가 좀 내가 상류층의 사람에 속하는 것 같고 내가 그 상류층의 사람에 속한다는 것은 '내 인격이 상류층의 인격이겠지?' 이런 식의 생 생각들 이런 착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주체적인 소비라는 착각. 현대인은 갈수록 생산을 위한 노동보다는 욕구와 안락의 지속적인 창출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그리고 욕구와 안락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모든 잠재력과 소비 능력을 동원하려 한다. 욕구와 안락. 만약 어떤 사람이 이를 잊으면 사람들은 그에게 불행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저는 핸드폰 그거 안 쓰고 싶은데요. 저는 그런 신발 안 사고 싶은데요. 저는 그런 시계 안 사고 싶은데요. 야, 그런 인생은 안 좋은 인생이야.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너를 안 좋게 보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대우 안 해줘. 그런 식으로 하면 너 나가 가지고 이성이 너를 그렇게 너 좋게 평가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막 그런 식의 사회적 분위기. 따라서 그는 계속 활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 상황에 만족하고 반사회적 존재가 되는 것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현대인의 요리, 문화, 과학, 종교, 성 등에 대한 호기심은 재생력을 가진다. 이런 것들이 모두 상품화가 되어서 내가 이제 소비해야 될 것이 되고 내가 소비할 것이 많으니까 난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자, 소비 인간인 현대인은 어떤 향유든지 그것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므로 모든 것을 시도해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특정한 욕망, 취미, 성향이 아니라 이런 막연한 강박관념에 의해 움직이는 호기심과 오락의 도덕성이다. 현대인은 즐기는 것, 자신에게 감동을 주고 만족하게 하는 모든 가능성을 철저하게 개발해야만 한다. 반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의 정체성, 나의 취향이 아니라 남들 하니까 막연하게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서 유행이니까 좋아 보이니까 '아이 남들 다 하는 건 이유가 있겠지.' 그냥 이런 막연한 생각들이 우리를 그런 무지성의 소비로 이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자 배불런도 있습니다. 자 배불런은 과시소비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의 모든 계층이 과시소비를 한다더라. 즉 소비를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상류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까 봤었던 지멜의 유행의 본질하고 좀 괴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볼까요? 강자로서 존경받기 위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경쟁적인 비교와 허영심과 허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지 한번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후기는 자, 어디 어디 거주하고 계신 99 년생. 이게 몇 년 전 거니까 99 년생이면 뭐 20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몇 년 전에. 출고기입니다. 이거 그 마세라티라고 한 차인데 쉽게 말해서 외제차, 고급 외제차잖아요. 자, 당연히 관세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고급 외제차는 비싸죠. 아니 한국인이라면은 그냥 현대 기아차 무난한 사회초년생 뭐 아반떼 뭐 레이 뭐 소나타 이런 거 사면 무난할 것 같은데 왜 마세라티 왜 벤츠 E 클래스, S 클래스 왜 뭐 BMW 5 시리즈 왜 이런 거 왜 사느냐? 왜 벤틀리 사려고 하고 왜 롤스로이스 사려고 이거 너무 비싼가? 왜 포르쉐 사려고 하느냐? 자, 자동차라는 것이 단순한 이동 수단으로서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허세와 과시의 목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싼 차가 더 이제 큰 엔진, 더 이제 훌륭한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고급차인 것도 맞아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내가 그 연봉이 만약에 10억 원입니다. 그럼 연 1 년에 10억 원을 버는데 1억 원짜리 차를 산다? 1억 원짜리 차 사 가지고 몇 년 인제 굴리다가 바꾼다? 문제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소비 능력을 아득히 초월해 가지고 빚을 대출을 받아서까지 차를 산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 미필, 심지어 연체 이력? 빚을 안 갚은 이력도 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천만 원 대출을 받게 해 가지고 이제 마세라티 산다? 자, 현실적인 유지비를 따져 봤을 때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아서 바로 샀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는 거겠죠. 물론 이제 다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돈이 없어서 대출했으면은 대출금 갚아야 원금 갚아야 되죠. 이자 갚아야 되죠. 이런 차들은 또 기름도 많이 먹죠. 기름값도 많이 내야 되죠. 세금도 더 세죠. 세금도 많이 내야 되죠. 또 수리비가 이제 발생했을 때 수리비가 더 큽니다. 왜냐? 이제 그런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현대기아차, 대중차에 비해서는 부품 수급이라든지 수리의 이제 공인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비싸거든요. 결론은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허세를 왜 이렇게 과시 소비하려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SNS에 올려 가지고 이제 굳이 이 벤틀리 로고, 마세라티 로고를 보여주지 못해 가지고 이제 안달이 나 있는 거야. 아우디 로고 보면 비싼 시계 보여주고 왜 이러는 거야? 자, 베블로는 말합니다. 타인의 존경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선 부나 권력을 획득하는 그저 획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나 권력은 타인에게 증거로서 드러나는 한에서만 존경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훌륭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대단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걸 뭔가 보여주려는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자동차, 시계, 옷, 가방 이런 것들을 이제 명품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겁니다. 극빈층을 포함한 사회의 어떤 계층도 모든 관례적인 과시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절체절명의 긴박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배고파 죽을 정도의 상황에 그 정도가 아니면은 과시 소비를 겨냥한 물품을 포기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생존이 보장되고 어느 정도 살 만하다 싶으면 누구나 과시 소비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밖으로는 있어 보이는 체하려고 허세가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비참할 정도의 옹색과 불편조차도 참아내는 것이다. 그 예전에 인터넷 글에서 봤는데 그 베이지 시트 자동차 안에 의자 있잖아요. 시트가 베이지 색깔인 거예요. 이게 검은색이면 때가 잘 안 타잖아요. 근데 베이지 색깔은 되게 고급진 이미지의 색깔입니다. 그런데 때가 잘 타요. 그래 가지고 옆에 이제 동승자 뭐 여자친구 막 뭐 타는데 베이지 시트 이거 색깔 더러워진다고 막 이제 막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막 "조심해라. 뭐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왔냐. 뭐 청바지 입고 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럴 거면 베이지 시트 왜 했습니까? 돈이 충분히 많아서 베이지 시트를 이제 해도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무리해서 막 그런 차를 사는 거죠. 차를 애지중지하는 과정에서 사람보다 차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옹색과 불편, 막 본인도 막 불편해지는데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자기 보존 본능을 제외하고는 경쟁적인 비교 성향은 아마도 가장 강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동기일 것이다. 이런 식의 본능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명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근거는 다름 아닌 재력이다. 재력을 과시하는 방편인 동시에 명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편은 과시적 여가와 나 호캉스 한다. 나 해외여행한다. 나 이만큼의 쓸 시간과 돈이 있다. 과시적 소비. 나 이만큼 살 만한 나 여유가 있다. 라는 거를 이제 과시하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이 여유가 있냐 없냐랑은 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설령 그런 것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런 것들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시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과시적인 여가와 과시적인 소비를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왜냐? 빌 게이츠가 부자인 건 누구나 알아요. 굳이 그런 거 안 하더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검은색 터틀넥과 청바지만 입고 다녀도 사람들이 뭐라 안 해요. 왜냐? 어차피 부자인 거 다 아니까. 그런 것들을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았을 때 알아줬으면 하는 그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이런 식의 과시적인 여가와 과시적인 소비로 이어진다라는 것이고 어찌 보면 그런 과시 소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충분히 부유하지 못한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본인이 그러지 않고서는 인정 욕구를 채울 수가 없는 거고 내 마음의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다시 읽어볼게요. 그 과정에서 두 가지 방편은 모두 그런 여가나 소비의 가능성을 지닌 중하류 계급에서도 유행하기 이른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돈이 엄청나게 많은 계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시 소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시적인 여가와 소비의 발달 과정을 탐색해 보면 공통으로 낭비란 요소가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이고 다른 한편은 재화의 낭비로 나타난다. 명성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유용할 뿐만 아니라 체면 유지를 위한 요소로도 강조되는 과시적 소비는 개인의 인간적인 접촉이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인구 이동이 가장 심한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최선의 소비로 여겨진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SNS가 발달함으로써 막 인스타 같은 데다 과시 많이 하잖아요. "아 오늘도 내가 호캉스 가서 너무 좋다." 막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뭐 브라이덜 샤워 해 가지고 이제 뭐 비싼 이제 5 성급 호텔 빌려 가지고 이제 "아 결혼 전에 친구들이 난 이만큼 해줄 정도의 사람이야." 막 이런 것들 하고 이 되게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뭐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아무 충격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야 뭐 해도 상관없긴 한데 반대로 그런 재력이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걸 하지 않았을 때 '내가 공허함을 느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것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를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재력이 없는 사람들이 무리하는 것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배블론 효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도 과시욕과 허영심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 자, 일반적인 수요 공급의 곡선에 따르면요. 수요가 늘어나면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반대로 말해 볼까요?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사고 싶어 하는 욕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과 이제 수요라는 것은 그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기 마련인데 너무 비싸면 사람들 안 사고 싶고 싸면 더 많이 사고 싶고 반대로 말해서 사고 싶은 마음이 많아지면은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이 적어지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은 소비가 줄어야 되는데 비싸지면 덜 사야 되는데 비싸지는데 오히려 더 사요. 왜? 명품이니까. 애초에 명품은 그것의 실용적인 가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비싸니까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되게 비합리적인 소비일 수도 있는데 과시소비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비싸다는 것만으로도 본인에게는 만족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싸면 오히려 사람이 더 많이 사는 그런 배블론 효과. 그래 가지고 이런 영하 20도 한파에도 샤넬 오픈런, 불황에도 여전한 불황, 경제가 안 좋거든요. 근데 배불론 효과. 나 과시하고 싶어요. 경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만큼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야.'라는 것들을 내가 보여주고 싶어. SNS에 자랑하고 싶어. 그런 식에 찍어 가지고 내가 이제 올리고 싶어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구와 상품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적절한 소비를 하라 이거예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누리는 합리성과 효율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과시소비는 되게 비합리적인 소비의 한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소비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소비도 필요하다. 계란을 살 때 가장 적은 가격으로 가장 많은 계란을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계란의 그 소비 생산과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윤리적인 고려가 있냐, 동물 복지 인증 마크 있냐 이런 것들을 보자는 것입니다. 재화의 서비스 생산 유통 과정을 윤리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 소비, 환경, 인권, 복지, 노동 조건, 공동체 이런 것들의 관점에서 내가 사는 이 제품이 과연 적절하냐? 내가 이 제품을 함으로 인해서 혹시 인권 침해나 노동 착취를 내가 방조하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 내가 한번 따져 보자 이거죠. 그래서 자, 자원 배분, 윤리적인 자원 배분과 나눔과 기부, 친환경적 제품 구매, 공정 무역, 공정 여행, 로컬 뭐 푸드, 로컬 뭐 구매, 그리고 불매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되겠고요. 뭐 에너지 절약, 물 절약, 집약적인 제품 사용, 뭐 이제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이제 자원을 아낄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소비하자는 것이고 분리수거, 재활용, 뭐 중고 제품 이용, 뭐 중고나라, 뭐 당근마켓, 쓰레기 줄이기 이런 것들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인 우리의 동기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업화된 사회에서 중요한 건 뭐다? 단순히 이제 과학자들과 기업가들이 이런 그런 "윤리적인 소비 제품 만들어 주세요."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인 우리들이 요구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소비를 해야지 기업가들 입장에서도 이런 윤리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제품이 더 잘 팔리네. 그런 것도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의 그런 동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아니 그런 제품밖에 없는데요. 소비자들은 그저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구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그런 윤리적인 실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뭐 온갖 인증 마크들이 있죠. not tested on animals. 이거 동물 실험 안 한 화장품이에요. 뭐 이런 것들. 이거 유기농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동물 복지 너무 좁은 곳에서 생활하지 뭐 공장식 사육 안 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공정무역이에요. 이런 식의 인증 마크도 있는 제품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와 식당을 이용한다. 뭐 멸종 위기의 뭐 동식물 이런 제품 사지 말자. 동물 혹사 이런 투어 하지 말자. 뭐 현지 물가를 존중하고 가격 흥정 뭐 적당히 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 사실 흥정은 뭐 여러분 이제 잘 판단해 보세요. 현지 자연환경을 함부로 훼손하지 말자. 뭐 관광지 가는데 막 거기 바위에다가 막 본인 이름 누구 하트 누구 막 이런 거 쓰고 누구 왔다 감 뭐 이런 거 쓰고 이집트 피라미드 가 가지고 막 거기다가 오줌 싸고 막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윤리적 소비까지 보았고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수능 문제로 나올 때도 제시문만 꼼꼼하게 읽어도 웬만한 것들 해결 가능한데 오늘 봤던 이런 사상가들 내용 정도만 좀 더 봐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